월말 김어준의 김어준입니다. 오늘은 영화 SF 듄 세 분을 모셨습니다. SF계의 거간꾼 마랑발 임태훈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설가 임태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듄 뭐든지 물어보세요. 이경희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SF 소설 쓰는 이경희입니다. 자, 그리고 드니 빌레브 감독을 말한다. 영화평론가 이용철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영화 글 쓰는 이용철이라고 합니다. 자, 두 분은 SF 작가시니까 당연히 듄을 읽어보셨겠죠? 그렇죠. 네. 우리 이용철 평론가님은 책은 못 읽어봤어요. 예. 잘못 모셨는데? 예. 전 84년에 데이빗 린치 영화를 봤거든요. 아, 예. 그 망한 영화요? 예. 두 분은 84년에 그거 못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희는 이제 저는 봤습니다 그때. 저도 화제작이라 오랜만에 극장에 가서 영화를 봤어요. 빌 레브 감독이 제 스타일이라 느린데 묘하게 긴장감이 있잖아요. 예. 그리고 속도감이 없는데 막 어느 순간 질주하는 느낌이 나고 아무런 사전 정보 없이 봤고 궁금증이 많이 생겨가지고 하지만 책이 6권이라는 얘기를 듣고 안 되겠다. 월말! 자, 영화 재밌게 보셨습니까? SF 작가로서? 저 아직도 흥분이 가라앉지 않을 정도로 재밌게 보긴 했는데요. 드니 빌레브 감독이 3편째 SF 영화를 지금 찍었잖아요. 블레이드 러너부터 시작해서 네. 컨택트하고 이번 작품까지 했는데 이 사람 원자에는 어라이블. 네, 다 원작이 있는 작품들이었죠. 느낌 비슷하다. 네, 그냥 이렇게밖에 못 찍는구나라는 생각도 좀 했어요. 이렇게밖에 못 찍는. 그러니까 조곤조곤 지금 디스하신 거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른 장점을 갖고 있는 원작들인데도 불구하고 드니 빌레브 스타일로 어레인지가 되더라. 듄 같은 경우에도 원작을 좋아하는 입장에서 좀 아쉬웠던 부분들도 없진 아쉬웠던 점은 않았고요. 좀 더 말씀해 주십시오. 그 세 편 모두 다 먼지 냄새가 나죠. 그렇죠. 서걱서걱해 먼지 냄새가 나. 자, 그래서 이제 원작에 대한 이해도가 1도 없는 제가 영화를 보면서 궁금했던 점 중심으로 몇 가지 여쭤보고 등장인물 이름들은 다 지금 생각 안 나기 때문에 엄마, 아빠, 아들 이런 식으로. 우선 그 주인공 있지 않습니까? 기묘한 기시감 같은 게 있었어요. 나른한 눈빛, 좁은 어깨, 마른 체형, 뛰어난 운동 능력. 생각나시는 사람 없었는데 영화 보는 내내 와, 누구지 했는데 김국진 씨. 근데 이제 제일 첫 번째 드는 질문은 왜 저렇게 문명이 발달했는데 칼로 싸우고 있느냐. 그 영화에 보면 방어막 같은 걸 다들 사용을 하잖아요. 방어막. 네. 소설에서 설명을 하기로 레이저 총 같은 무기로 공격을 할 경우에 핵폭발이 일어날 수 있다고 설정이 되어 있어요. 아, 핵폭발이 일어나서 총을 쏜 사람도 다 죽는다. 쏜 사람 쪽에서 폭발이 일어날 수도 있고 뭐 입은 쪽에서 일어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듄의 세계에서는 대협정이라는 걸 맺어서 귀족들 간의 약속이 있어요. 그 제일 첫 번째 약속이 핵무기는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약속이거든요. 그걸 사용하면 우주 사회에서 매장이 되는 거예요. 그럼 총알로 쏘면 되잖아요. 그런 무기들이 너무 옛날 무기여서 지금 잊혀졌다라는 설정인데 설정이. 영화에서 보면 폭발물도 터지고 하는 게 하코넨이라는 남작이 그 기술을 몰래 가지고 있었어요. 하코넨? 그 대머리. 악역 대머리. 딱 대머리. 대머리 궁금했어요. 그쪽에서 반칙을 쓴 거죠. 그 사람만 그 기술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빠르게 접근하는 것은 쉴드가 차단하기 때문에 영화에서도 보면 빠르게 칼을 휘두르다가 정작 피부에 닿았을 때 이렇게 눌러서 제압하는 것 같은 그런 디테일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로 속도가 빠른 것은 통과하지 못한다? 그렇죠. 그 소설이 나왔는 시기와 그 시기에 젊은이들이 어떤 문명을 동경했는지를 생각하시면 더 이해가 잘 될 거예요. 몇 년도죠 이게? 65년도 히피. 히피 시대고 그러니까 기계 문명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거부감을 표현하던 시기의 작품이고 그래서 청년들이 이 소설에 열광을 했던 거거든요. 이 소설 자체가 그러니까 이미 한번 기계 문명이 꺾이고 난 다음에 이제 전개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제국주의 시대의 은유가 강한 작품이잖아요. 제복이라든지 착취라든지 그래서 자연스럽게 칼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래도 우주선이 나오잖아요. 우주선.
인간 문명이 한번 몰락을 하고 다시 시작하는 단계에서 아마 폭력적인 것들에 대한 제거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이기 칼이 더 때문에 폭력적이죠. 레이저는 한 방에 죽을 수 있는데 칼은 고통스럽게 죽어요. 저는 그냥 작가의 취향이지 않았나. 작가가 칼을 좋아하고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싶다 보니 무기는 그렇다고 치는데 로봇이 왜 또 하나도 안 나와? 문명의 발달 정도에 비해서 중세적이더라고 설정이다. 이미 인공지능이 인간을 지배한 거대한 후유증을 한번 겪고 전제를 겪게 돼요. 인공지능의 집에 인간들이 반란을 한번 일으킨 거예요? 그게 어떤 지하드죠? 버틀레리안 지하드. 뭐라고? 지하드는 성전인데. 반란이나 대반란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AI가 한번 싹 지배할 때 인간 중심으로 돌아가자 해서 지하드가 한번 확 일어났어. 그 뒤로 스스로 생각할 줄 아는 기계는 만들면 안 된다. 그래서 숫자를 단순히 계산하는 계산기에서부터 철저히 제거하기 컴퓨터가 시작한 없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기계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인공지능 정도가 아니라 계산기 수준까지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듀네는 인간이 그 역할을 합니다. 영화 초반에 보시면 네. 통통한 캐릭터가 있거든요. 통통한 거 많이 나와요. 레토 공작의 가문을 관리하고 주인공 집안에 관리인 같은 그 집사 할아버지? 같은 그 네. 할아버지가 나오는데 그분이 갑자기 생각을 할 때 눈에 흰자위가 탁 들어가면서 막 숫자를 빠르게 계산한 후 몇 명 정도 됩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다. 이게 이제 멘타트라고 하는 멘타트? 인간 컴퓨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 정신 활동을 대체하는 기계를 다 없애버렸기 때문에 그죠. 유기체 일종의 유기 컴퓨터를 저는 설정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그 사람이 갑자기 그런 능력을 어떻게 가져요? 그런 재능이 있는 사람들을 교육하는 학교가 있다는 설정이 되어 있고요. 학교 있어요? 좋아요. 그럼. 그러면은 별과 별 사이에 이동하는 우주선 같은 인간이 조작하는 기계는 있는데 컴퓨터는 없다는 얘기네요? 네, 맞아요. 특이하네. 근데 우주여행을 어떻게 해? 컴퓨터 하나도 없는데. 그게 이 듄이라는 작품의 핵심이 되는 부분인데요. 핵심을 나도 모르게. 듄이라는 세상은 예. 이제 귀족들이 모여 있는 랜드스라드라는 연합체와 황제라는 집단과 그리고 이 우주 여행을 전담하는 길드가 있어요. 이 세 개의 그룹이 권력을 3분의 1씩 나눠 가지고 있다는 건데. 왕, 길드, 귀족. 네. 완전 중세네. 그래서 이 길드가 네. 우주 여행을 독점을 하고 있어요. 길드가 우주선을 운전할 수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초기에는 별과 별 사이를 운전을 한번 하면 20% 확률로 우주선이 사고를 당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컴퓨터가 없으니까. 네. 장애물을 만나면 우주선이 폭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스파이스라는 물질을 먹게 되면 운전하는 사람이 미래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예지 능력이 있는 운전수들을 항법사라고 하고 그 길드라는 조직이 힘을 갖게 되는 구조예요. 무당 드라이버 연합이구나.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예를 들면 영화에서 이제 레토 공작 즉 주인공의 편이 습격을 당하지 않습니까? 하코넨이라는 대머리. 네, 대머리 조직들에게서 근데 소설에서 보면 걔네들이 어떻게 쳐들어왔나 그것도 조합에 엄청난 뇌물을 줘야 되는 거예요. 이동은 무조건 길드를 통하게 되는 거구나. 그래서 주인공 레토 공작들 진영에서도 그럼 왜 쟤네 저렇게 좀 미리 대비를 못하고 정면 습격을 저렇게 쉽게 당하지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상대 하코넨이 우리를 치기 위해 엄청난 금액을 투입해야 되는 50년 어치의 스파이스 채굴량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한 번 여기에 날라오면 그런 돈을 써야 되는데 어떻게 그 길드한테 그 돈을 주고 날라오겠냐. 그럴 거라고까지는 생각을 못했던 거죠. 네. 그럼 걔네들은 그 돈을 지불하고 온 거예요? 네, 지불하고 온 거죠. 대머리들은? 그래서 듄 세계에서는 귀족들 사이니까 혈통만 끊으면 이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군대를 보내는 일이 거의 없고 암살자만 소수를 보내서 암살을 하면 전쟁에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규모로 침공할 거라는 생각. 전혀 준비를 못했구나. 첫 번째 그 이유, 두 번째는 길드한테 그 정도 액수를 줘야 되는데 그래서 대비를 못했다. 이해가 네. 그 대머리 부족하고 주인공 부족이 원수 같던데 왜 원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암시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하코넨이라는 이 가문이 되게 잔인하고 무자비하게 죽이는 암살도 많이 하는 황제가 더러운 일을 시키면 다 하코넨 가문에 맡기는 그런 가문이에요. 그래서 귀족들이 다 하코넨을 싫어하는데
이제 아트레이데스라는 이 주인공 가문은 피해를 입었다거나 이런 하코넨을 미워하는 사람들을 다 자기 밑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양아 가문이 하나 있는데 그 양아치 가문에 피해를 입은 나머지 귀족들을 다 연합해가지고 삼국지로 보시면 이제 조조가 막 학살을 하니까 유비 밑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것처럼. 그렇죠. 네. 그것도 이해했고 또 궁금했던 거는 그 장례식 복장 할머니 나오잖아요. 네네. 그 주인공한테 가지고 바늘로 막 찔러라 그러잖아. 그렇죠. 테스트. 그러면서 이제 그 고통 박스에다 곰자바라는 바늘로. 곰잡아? 네. 근데 고통 박스에 손 집어넣어가지고 얘가 통과한 거 아니에요? 뭘 테스트한 거예요? 베네 게세리트라는 일종의 종교 집단이 있습니다. 그 할머니네가? 네. 그러니까 이게 역사가 엄청 오래됐어요. 어떻게 보면 중세 시대에 있었던 어떤 마녀에 대한 공포 혹은 숭배나 신비들이 SF 버전으로 좀 집약된 집단. 여성 집단이에요? 네. 그래서 사람을 언령으로서 말로써 그거 나왔잖아. 말로 조종하는 거. 네. 그런데 이제 딸을 낳아야 되는데 그 할머니 집단은 계속 딸만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 베네게세리트라는 집단의 최종 목표는 뭐냐면 이제 인류의 번영을 목표로 하는데요. 최고의 유전자를 모아서 최고의 인간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멘타트의 재능을 가진 사람, 미래를 보는 항법사의 재능을 가진 사람,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런 뭐 신체를 자유자재로 쓴다거나 관찰력이 엄청 뛰어나다거나 목소리로 사람을 조종한다거나 이걸 한 사람에게 다 주고 싶은 거예요. 이걸 다 가진 슈퍼맨을 하나 만들고 싶다? 그래서 교배를 계속해요. 사람들을 이 가문이랑 이 가문이 결혼을 하면 두 유전자가 합쳐지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나치 시대 실제 있었으니까 네, 여기서 딸이 태어나고 이 딸이 누구랑 결혼하면 그 다음 세대에는 완성이 된다라는 계획이 있었는데 이 주인공 엄마가 남편이 워낙 아들을 원하니까 딸을 낳아야 되는데 아들을 낳은 거예요. 즉 교단의 교리를 사랑 때문에 어긴 거죠. 저 감동적인데. 로맨틱한 인물이죠. 감동적인데 할매가 와가지고 왜 살려주는 거예요? 죽여야 되는 거 아니야? 아들 낳아가지고. 이 사람들의 최종 목적은 그 예언 능력이 여성들은 여성들끼리만 연결되어 있어서 남자를 최종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최종 생산물은 남자여야 해. 네. 그래서 그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 사람의 이름이 이제 퀴사츠 헤더락이라고 영화에서도 나오는 그 존재를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헤더락은 UFC에서 나오는 기술 아니야? 그래서 계속 속삭임으로 나와요. 퀴사츠 헤더락 이런 식으로 영화에서 계속 음향효과처럼 나와요. 얘가 한두 세대 빨리 남자애를 일찍 낳았잖아요. 근데 얘도 꽤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그 최종 헤더락인지 테스트해보러 온 거구나.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참을성이 없다. 이렇게 고통을 줬는데 화를 낸다거나 흔들리면 죽이려고 했던 거죠. 기본 자질 체크하고 간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통제할 수 있는지. 얘가 막 전쟁광이라거나 이렇게 분노가 많다거나 그러면 죽이려고 했던 거죠. 소설에서는 이게 첫 장면이에요. 주인공인 홀이 곰잡아 바늘에 목숨이 오락가락하는 상황이 소설의 첫 시작입니다. 평론가님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소설 내용을 이해하고요. 자, 이 블랙 할매들은 인류가 최종적으로 번영을 원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할매가 황제 편에 있는 거냐? 그래서 주인공 가문 몰살시키는데 방조하잖아요. 다만 엄마하고 아들만 살려주라. 그 왜 황제 편에 있는 거야? 그 할매 집단은? 그러니까 베네게세리트라는 집단은 황제의 일을 대신 해주는 부분들이 있어요. 설정 자체가 누가 거짓말을 하면 그거를 옆에서 그 가이우스라는 그 사람의 직업이 뭐냐면 황제 옆에서 누가 보고를 하면 그게 거짓말인지 아닌지 판별해주는 진실감별사라는 직업이거든요. 그래서 어머니와 아들 폴과 레이디 제시카를 그냥 죽이면 되는데 일부러 사막에 버리거든요. 번거로운 살해 방식을 택하는 겁니다. 그 그러니까 배후에는 진실 심판관이라는 존재 때문이죠. 할매에게는 진실을 읽는 능력이 있으니까 엄마 아들은 살려주라고 했으니까 죽이면은 거짓말 들통이 나니까 나는 안 죽였다고 하려고 사막에 버리는 걸 선택하게 된다. 그러면 사막에 죽인 게 되니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메시아가 될지도 모르는 아들내미하고 엄마하고가 살아남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엄마가 정실이 아니야. 첩이야. 네, 맞아요. 너 부당한 거 아니야? 그렇다고 정실 부인이 따로 나오는 것도 아니야. 그렇죠. 근데 그거 보면서 이것도 뭔가? 그 가문이
사실 이제 황족이거든요. 아트레이데스도 그렇고 하코넨도 황제랑 같은 핏줄인데 이 사람들은 귀족하고만 결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시카라는 사람은 평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는 너무 사랑하니까 정실을 두지 않고 첩과 아들이 생기면 그 사람이 후계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정실의 자식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히려 사랑의 표시구나. 맞습니다. 이게 소설에서는 좀 그 부분이 중요하게 나와요. 그래서 레이디 제시카가 내 남편은 정실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영화에도 굳이 그 장면이 있잖아요. 만약에 정실이 아닌 게 중요한 게 아니라면 그냥 지나버렸을 텐데. 그게 중요한 이유가 뒤에 나오기 때문에 영화 이제 후속편에 나올 부분이랑 좀 연결되어 있어서 좀 스포일러가 돼서 설명하기 어려운데 뒤에 가면 그런 설정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또 하나 스페이스 오페라는 외계인이 나오잖아. 근데 듄에는 다 인간이에요. 보면 외계인이 없어. 외계인 없어요. 생물은 나오죠. 모래벌레. 그러니까 전 우주로 인간이 이주해가지고 그런 설정인 거예요? 아직까지 외계인은 역사적으로 발견된 적이 없다라는 얘기가 자주 나와요. 핵무기를 쓰지도 못하는데 왜 다들 갖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명분이 혹시나 외계 문명과 전쟁을 할 수도 있어서 핵무기를 폐기를 하지 않고 각 가문이 몇 개씩 소유만 한다라는 설정으로 핵무기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류가 다른 행성으로 다 이주해서 그 하나하나 행성을 지배하는 가문들이 있고 이런 설정이네. 외계인은 전혀 안 나오는 거예요? 외계인은 전혀 안 나옵니다. 작가 입장에서 외계인을 등장시키면 훨씬 독이 되는 세팅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요? 왜냐면 원작 소설을 보면 대화를 나누고 있는 도중에도 이 자식 제거를 해야겠어라고 이 캐릭터가 생각하는 걸 속다운표로 되게 친절하게 보여주는 편이에요. 모든 캐릭터에게 모든 캐릭터에 속마음이 다 나와요? 그렇죠. 근데 재밌다. 과연 이런 방법을 왜 쓰느냐? 이게 본질적으로는 이 많은 캐릭터들이 다 자기 욕망을 갖고 어떤 권력이나 신념을 위해 싸우는 정치 군상극이 본질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외계인은 필요 없다. 기본적으로 이 작품은 듄이라는 행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다른 별에서 온 사람들의 문화적인 차이를 계속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인간들 사이에서 차이를 보여주는 장치가 있기 때문에 외계인을 등장시키면 이 차이가 오히려 약해지는 거죠. 인간들끼리 뭉쳐 싸워야 되는 거지. 그래서 효과가 오히려 떨어지기 때문에 설득력 있어. 안 쓰는 편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됐고요. 자, 여기까지가 영화의 한 3분의 1이에요. 돌로님. 예. 그러면은 데이빗 린치와 이 버전의 차이는 뭡니까 결정적으로?